우리 작년에는 그 헌법을 바꾸어서 헌법의 자유자를 다 빼고 거기다가 자유 대신에 뭐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용어 자체를 뭐 국민 대신에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이렇게 계속 떠들고 48년 8월 10일 건국을 인정했습니다. 계속 떠들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밑바닥부터 원래 이게 남로당의 전술이거든요. 이게 밑바닥의 조직부터 완전히 공산주의로 가는 이러한 시도를 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보통 우리들은 다 눈치를 못 채는데 우리 이천 교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모 정보기관에서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벌써 척하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참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고 국가를 지키는 이 비밀 정보기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 번도 방송을 출연하거나 공개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데 오늘 드디어 나라TV에서 저의 간청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이천 교수는 오늘 방송하고 또 북한 간청한테 또 비살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야 참 제가 이 교수님을 안 지 벌써 10년이 되는데 공개적으로 한번 나와서 이렇게 국민 교육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절대 그건 불가능하다. 왜?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는 음지에서 일을 해야 된다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의 간청으로 여기 나오신 걸 보니까 드디어 나라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그래도 뭐 내가 안 나가도 나라는 잘하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절대 안 나오시죠. 네, 근데 이제는 내가 안 나가면 국가는 끝나겠다. 저는 네. 이번에 이 책을 쓸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만약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마 이걸로 허물어지고 새로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제가 우리 눈앞에 등장할 것이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만약에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이거는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이게 근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건국될 때에 이승만 대 박헌영 아닙니까? 남부당?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계속 해온 일인데 그래서 그들이 6.25도 일으키고 저는 뭐 광주 사태도 그거에 이어지는 것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뭐 제주도 4.3폭도 뭐 쭉 하다가 근래 이제 문재인이가 세 번째 북한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제 밀어제끼려고 낮은 단계 연방제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나라 건국 정신이 원체 뛰어나가지고 여기 이미 살아본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기미가 보이니까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국민들을 속여먹기는 이게 더 편하다 해서 이제 주민자치기본법을 가지고 국가를 엎어버리고 드디어 이제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북한 공산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까? 네.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주민자치기본법을 보고 여기에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뭐 이런 용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색깔론하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비공산 국가입니다. 그렇지. 비공산 국가이고 비사회주의 국가인데 지금 이거를 체제를 엎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히 자기들의 사상적 실제를 감춰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률사기라든가 이런 내용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아주 포장된 용어, 주민자치, 자율권, 그다음에 군권, 이런 마을민주주의 이런 포장된 용어를 하면서도 내밀이는 뭐냐면 그들이 좌파들이 정권 마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그들의 수중 아래 넣음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꾼다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제일 밑바닥에 그 행정 조직은 아니지만 주민 그 자치기구가 통반제도로 돼 있었잖아요. 통반제도. 그럼 그 통반제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단체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통관제도는 현재 기본의 우리 지방자치제도는요.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시도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초단체가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밑에 하부기구로 뭐가 있냐면 읍면동이 있고 그렇죠. 읍면동 밑에 통관조직이라는 그 조직이 통화에 있죠. 있죠. 통화에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음. 이와 같은 자치제도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군체 읍면동에 별도의 좌파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자치기본법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돼요? 그 우선 어떻게 됐냐면 주민총회라는 조직과 주민자치회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민위원회네. 말하자면은 그런데 인민위원회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그렇게 의심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들의 어떤 조직 만드는 자체가 아니고 그 조직을 마을에 있는 마을 활동가, 좌파 활동가들이 이거를 완전히 다 주도권을 장악하는 형태로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찬성하는 그 우파 쪽의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기우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시작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뭐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된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있을 수 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주민 그 읍면동에 있는 조직에는요. 네. 지금 많이 대부분 보편화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음.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99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아, 거기에는 뭐 좌우 이런 사상적인 거 관계없이 없이 주민들의 뭐 그런 적극적으로 마을을 좀 잘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유지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비용도 자기들이 또 내기도 하고 그다음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이고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어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 그때 뭐 했는 거는 박근혜 정부가 잘 몰라가지고 주민자치회가 어떤 성격인지 아마 모르고 지방자치법에 근거 조항을 넣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말려든 거라고 저는 공작에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사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분명히 그게 뭔지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말려들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 박사모인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그렇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편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하는 걸 보면은 제주도 4.3 특별법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해 줬거든요. 그저 몰랐어. 저 당대표한테. 네, 맞습니다. 그 전혀 공부가 안 된 분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게 내가 보니까 더 큰 게 지금 말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기본자치법이 얼마큼 위험하냐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그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 운전대를 남로당이 잡으면 그거는 인민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그때는 근거 조항만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 이후에 주민자치에 지금 전체는 읍면동 숫자가 3,490여 개 됩니다. 지금 거기에 주민자치회라는 그 근거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살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한 50여 개 정도 만들었나? 시범 실시한다는 규정이니까 시범 실시한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작년까지 주민자치회를 가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개쯤 만들었는데 600 몇십 개가 만들었어요. 원래 목표는 몇 개까지? 전체 다죠. 그럼 3,000몇 개. 그런데 사실은 이 주민자치 시범 실시하도록 만들고 만약에 조례로 하더라도 전국 단위 시범 전체 실시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일 큰 핵심의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됐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무슨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일 핵심 위험스러운 가장 큰 자,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제도가 위험하냐 안 하냐 판단하기 전에 그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 의도 그 다음에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들이 무슨 혜택을 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당연히 의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했다. 그것이 의도라고 봐야 되죠. 그거를 지금 제가 이제 어. 바로 음. 법률 조항을 보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약간의 그렇게 판단된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무리수가 있는. 의심을 자, 하는지. 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왜 공산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해놨냐면 우리가 도로를 가다가 입구에 초입에 보면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을로 가면 무슨 마을이 온다. 그렇지. 자, 지금 이 법대로 가면 공산화로 이제 가는 길을 아마 그 마을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근데 경고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더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이해하는데 뭐냐? 1948년 아니 45년 9월달에 박헌영이가 그렇죠. 전국의 면단위별로 조선인민위원회를 구축했다.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저는 딱 지금 나오는데. 이 법이 남한에 그때 만들어졌던 네. 인민위원회 네. 그거하고 어. 그다음에 해방 직후에 그렇지. 북한에서 만들어졌던 인민위원회 네. 이거와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사성이 있다. 예, 그럼 왜 유사성이 있느냐 하면은 인민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주민들을 두 개의 사상 부류로 나눈다는 겁니다. 쌍붙여. 예, 좌파와 우파로. 그래가지고 뭐냐면 좌파한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우파들을 박해하거나 축소시키도록 한다는 겁니다. 근데 축창과 주체를 그런 거지. 그건 6.25 전쟁 때 네.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바로 3개월 동안에 북한군이 인민위원회를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만들고 바로 그 좌파 세력들을 완장을 채워주고 그렇지. 예, 그러면서 우파들을 집집마다 사사시 뒤지고 했던 네. 그 전례가 우리 지금 국민들한테 다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냥 완장이나 하나 얻어 차면 되지. 뭐든 이 위험한 이유. 그러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참. 네. 저가 이 애국운동을 할 때 저도 유혹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몇 번 얘기했는데 심지어 저를 유인하려고 박원순까지도 나를 유혹하려고 박원순 서울시장 되고 난 뒤에 그 기념 서울시장 당선 축하 네. 예배 네. 기독교 그 사람 기독교 신자도 아닌데 아주 고도의 물을 써서 나를 체포하려고 그 예배한다 그래서 나를 거기 설교자로 불렀어요. 근데 내가 어르신한테 물어봤지 뭐 주영기 목사님 등등 물어봤는데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 그럼 나는 못 갔는데 거기 가는 사람 거기가 설교한 사람 뭐 돈을 뭐 1,000만 원도 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나도 가서 1,000만 원 탈 걸 잘못했다. 근데 그 후에 집요해요. 저쪽 편들은요. 네, 그렇죠. 뭐냐면은 신도시에 땅 3,000평 사서 교회 잘 지어줄 테니 같이 가자. 이런 유혹이 많았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혹시 뭐 신도시에 땅 10,000평 줄 테니까 LH 10,000평 줄 테니까 제달 떨지 말고 같이 가자. 그런 제안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참나. 아니 제가 영양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완장을 채워서 실습을 한 게 6.25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제 밑바닥에 있는 머슴들한테 완장을 채워줘서 자기 그동안 섬겼던 주인들의 목을 치고 대나무로 죽창을 찔렀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이제 그쪽으로 결국은 극렬하게 대립시켜서 그게 가장 큰 답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대립만 시키면 좀 더 그래도 뭔가 조정하면 될 텐데 그 좌파들한테 모든 주도권을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주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들에게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이나 이런 가장 핵심적인 집행 권한을 가진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무슨 권한을 줬냐면 지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조차도 갖지 못하는 권한을 줬어요. 말하자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등록번,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뭐 관련 뭐 범죄 경력 같은 걸 조회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줘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주민들을 삿사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련 공산당 초기 때 레닌, 스탈린, 막스, 그 다음에 중국의 의병, 그들이 만든 그 조직하고 일하고 어떤
불사성이 있죠. 불사성 있죠. 네. 아, 결국은 본질은요. 똑같구나. 뭐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의 문제보다 본질은 뭐냐면 네.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주도권을 갖고 음. 반공 세력들을 박해하고 제거한다는 겁니다. 아, 자 이제 어느 정도 포괄적인 네. 얘기는 됐으니까 네. 구체적으로 네. 강론에 들어가서 네. 그 자료 가져오신 거 네. 첫째 무엇이 문제입니까? 네. 강론에 들어가서 첫째. 지금 첫째는 뭐냐면은 이 주민들 이 지금 주민자치회 주민자치기본법이 도대체 무슨 법인가? 이걸 우선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법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금년 1월 29일 날 이제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아, 네, 발의가 됐고 지금 현재 소위에 지금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저는 생각할 때 이 법은 만약에 이게 저지되지 않고 실행이 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해버리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 내용의 첫 번째가 그런 이제 이야기고요. 첫 번째.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예, 그렇게 간다고 하는 포괄적 얘기를 떠나서 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법이 되면은 예. 당장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첫 번째 사건이고. 아.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지금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우리 우파 국민들이 겪어야 될 상황은 뭐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사상적으로 우파와 좌파를 좀 우리 나눌 때 지금 이 정권은 항상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촛불 민심만 생각했다. 그렇지. 그러면서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된다. 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노선에 따라서 우리 우파 국민들은 사실은 4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이제 억압을 받은 상황인데 우파 국민들이 결국은 처단된다. 예, 그거죠. 지금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억압받는 것만 해도 세무조사니 이런 뭐그 수사니 이런 데서 고통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마을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에서 그리고 하부에는 보면 통반이 있지 않습니까? 통반 조직을 통해 가지고 파출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 감시. 주민 우리가 감시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겪는 우파 국민들의 고통은 보통 큰 게 아닐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 교수님하고 물은 바도 아니고 뭐 사설에서 만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중에 난 사실 이거 별로 기담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그래도 뭐 설마 그렇게 되겠나 했는데 3주 전에 하루는 낮에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낮에 집에 있는데 여자 두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뒤따라 또 우리 집 사람이 들어왔어. 누구냐 그랬더니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왜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집에 사는지 확인하러 왔다. 아니 내가 여기 25년째 사는데 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내가 이 집에 산다는 걸 확인하러 온 게 처음이다. 그때 번뜩 이제 교수님 말 한마디 생각이 나서 당신들 주민자치 기본법 하려고 왔지? 내가 막 소리를 질렀더니 그건 아니고요. 뭐 아니면 뭐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주민등록증을요 재판 받느라고 종로 청와대 옆에 글로 내가 주민등록증을 내가 그 청와대 옆에 집어넣고 문재인하고 싸웠거든. 그래서 글로 갔다가 이번에 재판 끝나고 원래 이제 우리 교회 쪽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문제를 오니까 이것을 확인하러 왔다 이거야. 확인하러. 나도 내일 모레 나이가 70인데 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이사를 했잖아요. 어릴 때 뭐 경상도 의성에 살다가 또 뭐 서울에 왔다가 금호동 살다가 또 영등포 살다가 뭐 이렇게 장들한데 나는 심지어 통장까지도 반장까지도 내가 일로 이사 온 거에 대해서 확인하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말이야 이 여자들이 확인하러 왔다는 그래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나가냐고 막 그랬더니
됐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거 확인됐으니까 갑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는 거. 그러다 보면 이제 오늘 내가 나가서 뭔 일 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내가 보니까 감시당 안 했어. 내가 보니까. 네? 그런데 진짜로는요. 네. 지금 현재 있는 시군구 산하에 있는 읍면동 있잖아요. 현재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적인 거라면 그와 별도로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별도로 만들고 그 주민자치 산하에 별도로 또 통반 조직이나 또 다른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기능별 조직을 또 둘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해서 두 번째로 네. 요거는 우파 쪽의 국민들을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여기에 조직. 거기에서 좀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네.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제가 볼 때 교회가 앞으로 많은 이 법에 따르면 심각한 아마 위협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조항 내에는 사실은 전혀 차별을 그거를 찾아내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이 교회 같은 걸 보면은 거기에 이런 게 차별 금지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 그 다음에 신념, 종교, 인종 뭐 등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만 써놓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어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활동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별이라는 것은 젠더를 의미한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는 뭐냐? 종교는 만약에 종교 차별 금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아마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외국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못하고 그러면 기독교회는 아마 상당히 어떤 탄압의 대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또 주민자치의 산하에 보면 분과 조직을 두도록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인권의 문제니 환경 문제니 뭐 다양한 어떤 그 근거로 조직을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 되면 민노총이라든가 노동운동 하던 사람들 환경운동, 아동, 인권 다 하다 보면은 아마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권의 명분으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당할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이 자,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조직이 예. 여기도 뭐 위원장이 돼 있나요? 제일 수장이?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니까 총회는 뭐냐면 주민들의 이제 의결기관이고요. 총회는 그게 이제 단위가 통반별로 돼 있는 아니요 통반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동당 읍면동별로 주민 하나씩 총회가 만들어지고 동별로 총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뽑히는 제일 수장은 아마 뭐 위원장이나 있겠죠.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그거는 명칭은 제가 거기에 법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정하기에 나름이죠. 앞으로 그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는 집행기구인데 집행기구도 두 개 조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거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법을 또 해가지고 한 30명 이상 30명 이상이 위원을 만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국인데 사무국은 뭐냐면 자체 추천해가지고 지방 공무원으로 보임한다고. 그런데 자체 추천인데 주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로 뽑는 것도 아니고 투표로 뽑는 그다음에 뭐 시험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마을 활동가 내에서 아마 그게 사무국의 요원이 아마 뽑힐 것 같은데 인건비는 누가 줘요? 인건비는 국가에서 주죠. 국가에서. 지방 공무원. 그렇구나. 그것이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선발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임명한다. 그렇죠. 이야. 그 다음에 위원을 뽑을 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추첨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그냥 주민들 다 모아놓고 그 중에 신청하는 사람한테 추첨을 하면 열심히 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우파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떨어뜨릴 때
이게 명분이 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 총회가 결의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거기서 헌법 개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걸? 총회 안에는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될 총회의 의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의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주민세율을 결정하도록 해요. 이야. 그다음에 주민 세율. 네, 개인의 부담금에 관한 의결 사항도 결정할 수 있나? 그거는 차라리 덜 내는 쪽으로 결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네. 기본적으로 조세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조세는 개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도록 해요. 그런데 그 시골에 가면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시골에 가면 나도 특히 가는 의성 같은 사람인데. 데는 와. 그렇죠. 노인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도 뭐. 그분들을 모아놓고 네. 그 주민세를 결정한다, 뭐 이런 어떤 조세를 결정한다 그러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 말을 듣게 돼 있냐면 사무국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아마 따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주민총회라는 거는 마치 겉으로 보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이고 여기에 따라서 총리에 따라서 이거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무적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용당하는 자, 그런 얼마단 그다음에 이제 세금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지방에 관계되는 지방의 어떤 그 사업과 관련되는 국가자치단체의 사업 중에 그 지역의 주민의 이해관계에 얽힌 것들을 뭐 의결하는 뭐 그런 것 이런 것도 공사 같은 거 여러 가지 저는 뭐 다리를- 구체적인 거는 다리를 놓거나 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할 때 의견을 듣도록 한다든가 그러면 각 구청별로에는 의회 같은 거는 그건 필요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들어지면 네. 그러니까 주민총회라는 거는 사실은 그 기능이 어떻든 간에 이거는 형식적이로서는 사무국이 갖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회와 사무국이 갖는 권한은 생각보다 이 권한이 막강한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업무 중에서 기능 중에서 이 조직에다가 이양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이양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감에 이것이 극대화되면 특별히 주민들이 신흥의 관계에 따라 싫어하는 우리 동네에는 교회는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뭐를 할 수 없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헌법을 개헌하지 않고 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데 2018년도 2월달에 그때 평창 동계올림픽이 그렇죠. 있었죠.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개헌하려고 시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헌법 개헌안 안에 124조인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만드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을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민자치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좌파가 장악하는 소위 말 하부 구조를 자들이 장악하면 결국은 중앙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것과 다르게 3,490여 개의 어떤 그 하부 구조가 강력하게 밀어당겨 버리면 결국은 우파 대통령이 돼도 결국은 이 체제 붕괴는 막을 수 없는. 더 쉽게 말하면 촛불 시위 동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을 우분화를 시키는데 돈으로 뿌리고 그다음에 억압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한다면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되는 순간에 결국은 주민들은 다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하부 구조가 다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지금 현재 중앙 권력만 해도 이미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북한의 보면
그 동원돼가지고 막 빨간 옷 들고 막 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가 봐 이 사람들이.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본 목적은 현재의 목적은 앞으로 있을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다 그들이 수중 아래 들어가면 이제 선거는 할 필요가 없죠. 예, 뭐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그런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그들의 손아귀에 그들이 말했듯이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동기를 이제 알아봤고 조직을 이제 알아봤고 그다음에 총회 결의하는 내용을 이제 알아봤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이 주민자치 이것도 결국은 동장 밑에 이게 지시를 받게 돼 있나요? 아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 법에 제가 보면은요. 제2조 3항에 무슨 말이 딱 있냐면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전혀 문제를 파악 못해요.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운영 과정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준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 있습니까 이거? 없지. 없죠. 굉장히 민주화된 제도 같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좌파가 주도하는 새로운 자치단체, 주민자치회가 뭐냐면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자율성이가 독립성이냐 한번 의문을 달아보자고요.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자율성과 독립성으로 운영한다는데 어디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이냐 그러면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어떤 간섭으로부터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요.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붕괴시키는 어떤 측면이 있거든요. 자, 국민들의 이해를 더 쉽게 명쾌하게 돕기 위해서 우리 이천 교수님이 쓰신 바로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이거 한번 비춰주십시오. 거기 방송실 아니 이거 말고 저기 띄워놓은 거 책 자체를 띄워놓은 걸 보면서 그렇죠.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의 이제 단음절로 잠깐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제 1장입니다. 1장은 보니까 주민자치기본법 도대체 어떤 법인가?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댐을 허무는 법이다. 왜 댐을 허문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저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좌파들이 민주주의 할 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민중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법의 실제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비전문가가 보면 잘 모른다. 모르죠. 그런 뜻이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좌파들의